아로마 화학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다 화학을 옛날에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옛날에 다 배우셨는데 화학이란 과목이 그렇게 막 여자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라서 이제 문과이신 분들은 더더구나 그렇고 이제 이과이신 분들도 배우긴 배웠어. 외우긴 열심히 외웠는데 그렇게 아직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재미있고 막 이런 과목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 아시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다 아시고 계신 건데 다시 살짝만 짚어드리고 나서 아로마 화학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솔직히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자꾸 듣고 막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일단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가 귀에 걸리니까 이제 첫 인상이 어렵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름을 살짝 건너뛰신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아로마 화학 여러분들 다 화학 배우셨는데 일단 문과이신 분들은 화학을 전반적으로 배우셨고 이제 이과이신 분은 유기화학을 좀 배우셨어요. 벤젠골이 나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로마 화학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그 배경은 제가 이제 그 아로마를 서양 한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서양 한약이다 보니 전통요법, 서양의 전통요법이 이제 아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국의 전통요법은 그냥 한약 탕제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거를 음양오행, 기혈 막 이렇게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내가 보기엔 화합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음양오행이. 그렇게 풀다 보니 너무 당연한 컨셉으로 자세히는 몰라도 너무 당연한 컨셉으로 기 뭐 이러면 대충 느낌 다 오잖아요.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다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어렵고요. 서양 애들은 되게 분석하고 확실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 이걸 딱딱 떨어지게 분석해 놔서요. 오히려 공부를 하고 나면 서양 쪽 학문들이 좀 이해가 좀 빨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동양 학문은 뭔가 신비롭고 뭔가 막 모호하고 막 뭔가 되게 거창하고 막 우주의 진리를 담고 막 그렇긴 한데 서양 애들은 거기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 있던 신비한 어떤 개념들이 서양을 갔다 와서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학문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우리 거였는데 이게 서양 애들이 배워서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 다시 한국에 역수출하는 그래서 외국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거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도 그런 게 많고 중국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설명하는 건 서양이 확실히 조금 좀 체계가 남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화학은 서양에서 자라났던 학문이기 때문에 화학은 일단 다 서양 굉장히 많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고 대신에 서양이 베이스다 보니 용어가 일단 대부분 다 라틴어로 써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런 좀 불편함은 있어요. 하지만 진입장벽은 높으나 일단 이해되고 나면 오히려 화학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 네. 진짜 아로마 화학은요. 이제 문과이신 분들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화학은 크게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으로 나눠요. 그래서 유기화학은 뭐 하는 거고 무기화학은 뭐 하는 걸까? 무기화학은 무기를 다루는 걸까? 되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예요. 유기화학은 유기물을 다루는 거고 무기화학은 무기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뭘까? 생명이 있는 게 유기물, 생명이 없는 게 무기물이에요. 일단 그래서 풀 유기물이고요. 그다음에 공기 무기물이죠. 무기물. 공기 중에 되게 많은 세균과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기 자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기물이고요. 돌, 이렇게 땅 속에도 많은 효소와 많은 벌레들이 있지만 걔네를 쏙 빼고 나면 땅은 무기물이고요.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유기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메바, 플랑크톤, 이런 거, 세균 다 유기물인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근데 바이러스는 유기물도 아니고 무기물도 아니에요. 사실은 평소에는 무기물처럼 생명의 활동이 없다가 조건이 맞으면 갑자기 생명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반물질이라고 되게 많이 불러요. 무기물도 아니고 유기물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서 반물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36.5도의 최적화된 미생물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유기화학, 인간의 모든 대사과정 뭐 이런 건 다 유기화학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로마도 식물에서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기화학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유기화학이라는 건 유기화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뭐 기억 더듬을 필요 없고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한참 쪼련하고 미국이 인공위성을 막 보낼 때가 있었어요. 인공위성 보내고 뭐 화성을 탐사하고 금성을 탐사하고 막 이럴 때 뉴스에 보면 아나운서가 막 얘기하는데 그 배경화면으로 이게 땅도 아닌 무슨 모래 같은 그 위에 발자국 집에서 우주인이 둥그런 우수복을 입고 저벅저벅 걸어가 깃발을 들고 그런 이제 동영상이 나오면서 자막이 나오자 뭐 화성에 생명체가 살 확률은 몇 프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 그냥 궁금했었어요. 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하는 걸까? 화성에 생명체가 살아있는 게 있을 가능성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걸까? 어떻게 알겠어요? 걔네들이 어쨌든 그 땅에 샘플을 보내고, 이제 지구로 보내고, 대기의 샘플을 채취하고,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지구로 갖고 오면 지구에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인데 그 탄소의 공기 중에 함량, 토양에서의 함량, 에 얼마 이상이 되면 이 별에는 생명체가 살 확률이 있다 없다를 나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산소하고 물 없이 못 살기 때문에 생명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뭘까요? 물, 산소 이렇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다 산소를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렇고 식물이 좀 그렇고 벌레들이 그렇지만 저기 태평양 저 밑바닥에 가면 해도 안 들고요. 산소도 없어요. 근데 거기도 생명체가 살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탄소의 유무가 그 별에서의 생명체 존재 유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즉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는 탄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생명 발생 기원 뭐 이런 거를 이제 성경에서 푸는 거 말고 이제 과학책에서 푸는 거는 태초에 뭐 번개 같은 전기적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때려쳤을 때 갑자기 탄소 분자들이 서로 응집을 시작하면서 생명체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소가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수소, 탄화수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소에 수소가 결합된 형태를 탄화수소라고 하고 탄화수소가 이 생명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거기에 이제 산소와 이제 질소와 뭐 이상한 것들 다 붙는 거야. 주기율표에서 배웠던 애들이 이제 붙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탄수화물,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다 해석이 가능해요. 요 세 개로 이루어진 애들이 탄수화물, 지방이고요. 여기 질소가 붙은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쪼개보면 그렇게 많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게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혈관도 있고 피부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로마도 탄화수소가 아주 기본이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 배웠던 원자와 분자의 차이 기억나세요? 원자와 분자란 하고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 분자 들어보셨어요? H2O. 이건 다 아시죠?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 분자. 물 원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물 원자는 없어요. 물질의 성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물질을 쪼개면 가장 작은 게 분자.
이걸 쪼개면 원자거든요. 그래서 물 분자 H2O를 쪼개면 수소 2개와 산소 1개 나뉘는데 이렇게 쪼개버리면 더 이상 물은 아니고 산소와 수소가 되는 거. 이게 원자거든요. 아로마도 쪼개면 제일 작은 단위가 있겠죠? 그거를 테르펜이라고 불러요. H2 같은 게 이제 테르펜이라고 부르는 건데, 테르펜을 잘 살펴봤더니 똑같은 게 2개가 붙어 있어요. 그 똑같은 게 뭐냐면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거야. 이소프렌이 2개가 붙었을 때, 테르펜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똑같은 오일이 없네. 오일병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같은 레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소프렌 2개가 붙은 걸 이제 아로마의 기본 단위인 테르펜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게 이소프렌 2개 붙은 것도 있고 3개 붙은 것도 있고 4개 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이소프렌이 2개 붙은 테르펜서부터가 이제 아로마의 성격을 띠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향, 아로마 향. 요거를 테르펜이라고 부르는데, 테르펜 이름은 어렵죠.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딱히 할 말이 없네. 그 다음에 3개 붙은 게 있고, 이렇게 3개 붙은 게 있고, 4개 붙는 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 붙은 걸 가장 작은 단위니까 모노테르펜이라고 부르고요. 하나 더 붙은 걸 세스키테르펜이라고 부르고, 한 개 더 붙은 걸 디테르펜이라고 부르는데, 테르펜이라는 이름 앞에 모노세스키디라는 접두어가 붙는 거예요. 이 모노세스키디는 라틴어의 1, 2,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옛날에 그런 집 많았어요. 하나, 둘, 셋이라고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그러면 이제 105페이지 보시면 이제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를 설명하면 또 이제 또 다른 설명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테르펜인데 모노하고 세스키는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건 이제 화학 떠나서 제가 아들이 둘 있어요. 저희 집에 직계를 얘기하면 저하고 제 남편하고 제 아이들, 제 부모님이 이제 직계가 되는 거죠. 그쵸? 직계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의 성씨는 저는 장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의 성씨는 황씨예요. 남편이 황씨니까 우리 애들은 다 황씨예요. 그러니까 테르펜 집안의 아이들은 다 테르펜인데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는 이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모노테르펜, 하나는 세스키테르펜. 우리 집은 황인우, 황인아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어릴 때는 참 편했어요. 우리 큰아들은 계란 노른자만 먹고요. 우리 작은아들은 계란 흰자만 먹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닭가슴살만 먹고요. 우리 작은아들은 닭다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딱 사주면 싹 갈라주면 됐어.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큰애는 성격이 되게 진중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제 장점은 액티브 리스닝을 되게 잘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진지하게 들어줘. 내가 농담을 해도 되게 진지하게 잘 들어줘요. 우리 둘째는 굉장히 시크하죠. 되게 시크해요. 사고 순발력 되게 좋고 반응 빠르고 배답 빠르고 다 한데 굉장히 시크해요. 근데 우리 큰애는 과묵한데 되게 스윗해요. 성격이 아예 달라요. 요즘 둘째가 지금 실습 가서 없으면 집안이 아주 절간같이 조용해요. 우리 큰애는 말이 별로 없거든.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시켜도 꼭 대답해야 할, 왜 대답하지 않고, 싫은 질문을 하면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우리 큰애는. 우리 작은애는 지가 말하고 싶을 땐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다 씹어요. 아주 웃긴 놈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같은 황씨 집안의 아이지만 성격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테르펜 집안의 아이인 모노테르펜과 세스테르펜 성격이 좀 달라요. 하나는 진중하고 하나는 가벼워요. 생각해보면 얘가 모노고 얘가 세스키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볍고 누가 무거울까요? 얘는 화학이라 딱 보여.
두 개가 가볍고 세 개가 무겁겠지. 당연하지. 분자 두 개가 붙은 게 훨씬 분자량이 가볍고 세 개가 붙은 거 당연히 무겁겠죠. 그러면 우리 아들 둘째 가벼운 놈이 요거고 큰 놈이 요거예요. 무거워요. 진중하고 무거워요. 작은 놈은 팔랑팔랑 가벼워요. 예.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나무 그림 있잖아요. 모노는 어디에 많을까? 가벼우니까 위쪽에 많고요. 세스키 애들은 밑에 많겠죠. 무거우니까. 그 노트를 보면 탑 노트는 다 무조건 모노고요. 베이스 노트는 거의 다 그 세스키나 D가 많겠죠. 무거운 게 많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쌤들? 그러면 모노트리펜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모노트리펜은 가벼워요. 그쵸?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얘네 특성이 있겠죠. 아니 성격 파헤치기 전에 좀 집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근데 결혼까지 시켜야 되니까 저희 위에 친정을 볼게요. 우리 오빠하고 저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우리 친정은 사남매예요. 사남매인데 다 다르죠. 여러분들 다 다르죠? 여러분들 식구 다 다르잖아. 그죠? 다 달라요. 하지만 직계예요. 다 저희 친정은 다 장씨겠죠. 제가 장은지니까 다 장씨고 성격은 다 달라요. 테르펜이지만 모노, 세스키, D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장성해서 저는 황씨랑 결혼했고요. 우리 언니는 김씨랑 결혼했고 우리 오빠는 전씨랑 결혼했어요. 우리 올케 이름이 전지현이잖아. 전지현. 나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인사한다고 하는데 이름이 전지현이래. 그래가지고 다시 얼굴을 다시 봤어. 빵 터졌어.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갑자기 막 사람 다 웃으니까 우리 올케는 그 굉장히 익숙한 반응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씨랑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집안 사람이 됐지만 장씨는 아니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직계 가족은 아니에요. 그죠?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가 아니에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계, 친척들, 사위들, 며느리들, 사촌 다 반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세스키와 모노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면, 즉 결혼을 하면 얘네들은 반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결혼할 후보들이 있어야겠죠. 이게 106페이지에 나온 3번 알코올부터 10번 락톤까지예요. 얘네들은 모노와 세스키에 붙는 작용기라고 불러요. 결혼 후보자들인 거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모든 아로마는 테르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로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테르펜이니까 모든 아로마는 테르펜이 들어가 있어요. 즉 모든 아로마는 테르펜의 효과를 가져가요. 왜? 기본 단위니까. 그죠? 근데 그게 기본 단위가 모노냐 세스키냐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고 그래서 탑노트와 베이스노트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 작용이 조금 다르고 거기에 또 작용기가 붙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장씨이긴 하지만 시댁이 황씨잖아요. 그럼 황씨하고 김씨하고 싸우면 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저 황씨 편 들어야지. 나는 황씨 집안 패싸움이 벌어지면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일단 황씨 편을 들고 봐야지. 나중에 잘못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밖에 황씨 집안을 모임에 가면 전 황씨의 성격을 띄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제가 장씨고 장씨 여자들의 그 드센 성격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른들이 얘기해. 이름이 뭐예요? 장은지예요. 그럼 아이고 여자들 장씨는 뭐라더라? 여자 장씨가 드세다 그랬나? 세다 그러나? 그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유 장씨가 여자들은 뭐라더라? 장씨는 여자들이 기운이 좋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도 어른들이 참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장씨 여자들은 성격이 지랄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황씨 집안 사람으로 움직여도 저희 장씨의 지랄 같은 제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즉 테르펜의
작용기가 붙으면, 모노테르펜에 만약에 알코올이 붙으면 원래 테르펜 성격인 모노테르펜 성격 그냥 가져가고, 테르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알코올의 성격도 가져간다. 그러니까 기본들은 테르펜이냐 세스키냐 성격 다 가져가고 플러스 작용기의 성격도 가져간다. 그러니까 성격이 묻혀 반하는 게 아니고 더블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는 개념 정리되셨죠? 제가 어느 집안에 간다고 장은지가 바뀌겠냐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성격을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테르펜의 성격이 어떠냐? 아까 모노가 이소프린 2개짜리고 세스키가 3개짜리다 보니 모노가 가볍고 세스키가 무거워요. 그러면 가벼운 애들은 위쪽에 많고 무거운 애들은 밑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두개, 뿌리개는 다 베이스 노트고요. 웬만해선 다. 시트러스하고 이파리는 탑노트거나 탑노트에 가까운 게 많고요. 네, 우드에 가깝거나 줄기 두꺼운 거 뽑는 애들은 베이스거나 베이스에 가까운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모노테르펜은 아주 가벼운 애들이고 얘네 성격을 먼저 볼게요. 일단 테르펜이라고 보니까 사람들 보면 제가 장은지 성의 앞에 붙어서 얘가 장씨 집안임을 알려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테르펜도 테르펜 집안임을 알려야 돼요. 어떻게 알리냐면 테르펜이 끝에 영어로 털펜 T-E-R-P-E-N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EN으로 끝나니까 다 어미를 그렇게 갖다 붙여서 돌림자처럼. 그래서 화학성분 보시면 모노테르펜의 화학성분이 리모넨, 피넨, 캄프넨, 미르센, 마이엘렌 다 EN으로 끝나거나 N으로 끝나요. 왜? 테르펜 집안의 아이니까. 얘는 성을 붙이는 게 아니고 끄트머리에 외국 사람들처럼 성을 뒤에 붙이는 거죠. 테르펜 애들은 다 EN으로 끝난다. EN으로 끝나면 다 테르펜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건 나중 얘기고 나중에 얘기고 그냥 테르펜이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스키 테르펜도 카마줄렌, 카리플렌 EN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OL로 끝나는 게 되게 많죠. 얘네들은 가로 치세요. 일단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카마줄렌, 카리오필렌 대표적인 세스키 테르펜 2가지거든요. 얘도 다 EN으로 끝나요. 왜? 테르펜 집안의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노테르펜과 세스키의 성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모노가 가볍죠. 가벼우니까 나를 가볍게 해주는 게 모노테르펜이고, 그럼 세스키는 나를 무겁게 해주는 걸까요? 내가 무거워지는 걸 내가 왜 쓰겠어요? 나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고 나를 중심을 잡아주는. 무겁다는 건 나한테 추를 달아서 딱 중심을 잡게 해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나무에서 뿌리와 우두의 역할, 지탱, 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뿌리와 우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스키의 특징은 나를 중심 잡고 내려주고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 날아다니지 않게 해주는 느낌. 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로마를 다 꺼내 놓으시고 향을 맡으세요. 맡았는데 우두개, 뿌리개가 난 땡겨. 아니야, 나는 이파리 시트러스가 훨씬 좋아. 그러니까 가벼운 게 많이 땡기시는 분들은 난 좀 가벼워지고 싶어. 이거는 절대 치가 없어요. 내가 몸무게가 100kg가 나가도 난 무거워지고 싶을 수 있어요. 편안해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두개, 뿌리개가 땡길 거고요. 내가 삐쩍 말랐어도 내가 그래서 무기력하고 처져 있으면 가벼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탑노트나 탑에 가까운 미들들이 땡겨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아로마를 많을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시트러스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시트러스는 탑노트잖아요. 얘는 약간 열외로 치고, 근데 시트러스도 좋아하는 게 있고 향이 안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다 보면 아로마가 많을수록 유리해. 보시면 베이스 노트가 좀 많다. 내가 좀 진중하고 싶구나. 골라놓은 게 탑노트가 월등히 많다? 나는 가벼워지고 싶구나. 예요. 그럼 모노테르펜의 효능은 뭐냐면 나를 가볍게 해주는 거죠. 선생님들 어느 때 가벼우세요? 질문이에요. 답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느끼는 가벼움. 어느 때 나는 내가 가볍다고 느낀다. 내 체중과 상관없이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오늘 아로마 화학하고 캐리어만 할 거라서 좀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아요. 어느 때 쌤들은 가벼우실까요? 기분 좋을 때. 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봐. 딱 이거지. 우리 신랑이 인센티브로 1,000,000원을 받아왔어. 내 통장에 1,000,000원이 딱 꽂혔어. 기분 되게 좋죠. 날아갈 것 같이 기분 좋다는 표현 많이 쓰죠. 한국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날아갈 때 가벼워요. 날아갈 때 기분. 그러니까 1,000,000원 딱 꽂혀봐. 앵간 이상한 애들 들어와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예. 기분 좋을 때, 소화 배출 잘 될 때, 그죠? 밥 안 해도 될 때, 콜. 진짜 이거, 그죠? 밥 안 해도 될 때 너무 가볍죠? 예. 그래서 소화 배출 잘 될 때, 기분 좋을 때, 밥 안 해도 될 때는 기분 좋을 때 들어갔어요. 그치. 이건 기분 좋은 거에 들어가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가볍고요. 내가 띵띵 부었고 변비가 있으면 절대 안 가벼워요. 기분이 나빠. 무기력하고 처지고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요. 예, 그래서 소화 배출 잘 될 때, 기분 좋을 때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될 때. 잘 돼야 배출도 잘 되는 거니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심리로 보면 기분 좋을 때, 몸으로 보면 배출 잘 될 때예요. 근데 배출이 잘 되려면 몸에 피가 확확 돌아야 되고요. 소화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체했는데 내가 가벼워요? 아니거든. 체하면 안 가벼워요. 무거워요. 소화도 잘 되고 소변도 많이 나와서 붓기 쫙쫙 빠지고 쾌변 보고 이러면 몸이 좀 가볍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과 심리는 같이 가요. 기분이 좋다는 건 어떤 뜻일까? 기분이 좋다는 건 뭘까? 기분이 좋다는 걸 몸으로 풀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증상으로 풀면. 물론 돈 주고 하라고 하면 기분 좋은데 이거를 조금 생각의 각도를 약간 바꿔서 기분이 좋다는 건 어떤 걸 뜻할까? 걱정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없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없을 때예요. 그쵸? 걱정 있으면 무겁죠. 생각이 부정적이면 무거워요. 그쵸? 선생님들 친구랑 얘기할 때 친구가 맞장구 쳐주면 기분 좋은데 그래서 친구가 태클 걸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점점 흥이 가라앉으면 나중에 얘기하기가 싫어져요. 그죠? 무거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없을 때, 마음 편할 때,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없을 때예요. 단 얘기는 생각의 독소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스트레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배출시켜준, 아까 얘기한 소화와 배출이 심리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의미해요. 생각이 가벼워진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선생님들? 응? 이해되시죠? 생각이 가벼워진다는 건 생각의 순환이 빨라지고 한강병에 푹 빠지면 난 가볍지 않아요. 생각의 순환이 빨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 이게 생각의 독소가 없어지는 거. 이게 기분 좋은 거. 그래서 몸으로 치면 대사가 잘 되고 배출이 잘 되는 거. 같은 얘기예요, 선생님들. 심리와 몸은 효과가 그래서 아로마 심리를 따로 굳이 배우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몸하고 심리를 연결시키는 게 습관화가 안 되다 보니 딱 떠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만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따라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노테라피의 특징 책을 볼게요. 항균. 항균은 모든 아로마는 항균을 하죠. 역사에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아로마는 항균 방부를 깔고 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항균, 항바이러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항염을 해요. 항염증. 염증을 가라앉힌다라는 뜻이 항염이거든요. 이게 소염제. 소염제가 염증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소거든요. 소염제, 염증을 없앤다. 항염제, 염증에 대항한다. 얘도 염증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모노테라피의 기본 특징은 대사를 돌려 배출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여기 염증이 났을 때 여러분들 증상 어떠시냐면 거기가 빨갛게 붓고 열감 있고 아파요. 이걸 쫙쫙 빼버리는 거예요.
모노테르펜의 항염작용은 배출이에요. 무조건 모노테르펜은 돌려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흐름을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거. 항염은 그런 식으로 배출시키면서 염증을 그냥 싹싹 씻어내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액의 울체 제거. 한국말 참 한국말 되게 어렵게 썼어요. 여기 영어 거의 없는데 한국말이 해석이 안 돼. 체액의 울체 제거란 체액, 즉 몸에 있는 물이 울체, 고여서 체했다고. 즉 체했다는 얘기는 밥이 체했다는 건 뭐예요? 밥이 안 내려가는 걸 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액이 고여있다고 어딘가가. 체에서 고여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부어요. 그게 붓기. 전신으로 오면 붓기고, 부분 붓기도 있잖아요. 손이 붓기도 하고 눈이 붓기도 하고 체액에 울체 맞고요. 그 다음에 염증 생겨서 무릎이 띵띵 붓거나 발목 확 접질러서 발목이 확 붓는 거. 이건 체액의 울체예요. 체액의 울체 제거, 즉 몸에 있는 모든 붓기가 다 빠지는 걸 울체 제거라고 불러요. 즉 배출 된다는 얘기죠. 혈액순환 촉진, 혈액순환이 촉진돼야 예? 여러분들 독소가 빠져요. 순환이 안 된다? 그럼 고여있다. 고인 건 썩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환이 잘 돼야 독소가 빠진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다 있네. 결론은 이렇게 모노테르펜의 느낌을 좀 아시겠어요? 얘는 확확 돌려서 확확 빼주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세스킬 성격을 볼게요. 얘도 항염이 있네? 항염이 있는데 세스키는 아까 진중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들은 작은 아이는 조금만 작았으면 파르륵 해요. 첫애는 웬간에 반응이 없어. 안 들어서? 아니에요. 다 듣긴 다 들었어요. 생각은 둘 다 해. 근데 그걸 반응으로 몸으로 나타내는 애가 큰애라면, 작은 애라면 우리 큰애는 그냥 곰곰이 생각하다 그냥 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스큐의 항염은 그냥 진정 혹은 사겨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모노테르펜의 항염은 배출이라면 세스큐의 항염은 진정이에요. 그리고 항히스타민과 뒤에 항알러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두드러기 나거나 그러면 히스타민제 먹어요. 그럼 가름이 싹 가시거든요. 즉 알러지를 누른다고. 알러지를 진정시킨다. 라는 뜻이고 소양은 가려움을 얘기해요. 가려움을 진정시킨다. 항소양을 모노도 하거든요. 얘네는 뭐예요? 배출시켜서 소양을 없앤 다음에 얘는 그냥 진정시켜버려. 느낌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통증을 진정시킨다. 항경련 사실 모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다 똑같아 효과가. 근데 기전이 좀 달라요. 세스키의 항경련은 경련되는 걸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만든다면 모노테르펜의 항염은 딱 수축 이렇게 세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더 잡아. 이런 거 있어요. 뭐가 막 흔들려요. 그럼 꽉 잡으면 안 흔들리잖아. 이런 거 해보셨어요? 막 어디다가 텐트를 쳤는데 텐트대가 막 흔들리고 휘청휘청해요. 뭐 어떻게 딱 잡잖아. 그럼 안 흔들리잖아요. 이 항경련 효과가 모노테르펜 항경련이면 세스키의 항경련은 이게 막 흔들릴 때 밑둥을 잡아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조금 느낌이 다른 기전이에요. 신체 기능은 활성화돼야 돼요. 내가 대사가 안 도는데 편안하진 않거든요. 그죠? 세스키든 모노든 대사가 편안하게 활성화된 건 맞는데 모노테르펜은 빠르게 돌린다면 얘는 내 편안하게 내 속도대로 돌려주는 게 세스키. 이해되실까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세스키와 모노는. 이런 거죠. 우리 큰아들은 심부름을 시키면 조용히 갔다 오는데, 우리 작은 아들은 입이 대빨 나와서 갔다 오는 거지. 우리 작은 아들은 모노고, 우리 큰아들은 세스키예요. 그냥 조용히 갔다 와. 제가 속으로 뭔 생각했는지 저는 몰라요. 왜? 표현을 안 하니까. 그냥 사겨버리니까. 내 둘째는 생각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싫구나, 아는 거지. 우리 큰애 가기 싫었을 수도 있어. 그죠? 하지만 얘기 안 해서 모르는 거지. 예, 그런 느낌. 좀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 화학은
반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노트는 이 세스키가 기본이고, 그러니까 베이스 노트에는 대부분 진정하는 거, 명상에 필요한 거, 내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는 거, 다 이런 효과예요. 내 몸도 편안히 안정시켜 주는 거. 모노테리펜의 애들은 내 몸에 들어가서 대사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대사를 잘 되게 해주고, 변비에 좋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몸을 뭐 뜨겁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반응성이 빠른 것들이 모노, 편안하게 진정되는 게 세스키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이제 작용기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3번부터 10번까지 작용기예요. 이제 하나하나 성격을 볼게요. 신랑 신부 후보들의 성격을 볼게요. 알코올. 근데 보통 보면 이 모노 하나에 얘네들이 다 붙기도 해요. 모노테리펜이 중심에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도 붙고 페놀도 붙고 모두 붙고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야. 여기는 아주 좋아요. 하나가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성격, 페놀 성격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굴 골라 잡을 건지 골라야 돼. 이제 알코올은 이제 알코올 집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성이 OL이에요. 그래서 화학 성분을 보시면 리나룰, 시트로네롤, 산타롤, 레롤, 제라니올, 멘톨, 털핀포, 올. 다 올로 끝나요. 왜? 알코올 집안의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OL로 끝났다. 엔간한 건 다 알코올 집안의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알코올 하면 보통 술 생각이 나지만 술 말고 우리 어릴 때 상처 날 때 보던 알코올 있죠. 과산화수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코올. 그 알코올을 우리 어릴 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병원에서 많이 쓰지, 집에서 많이 안 써요. 그 상처할 때 하는 거 말고 잘 안 쓰는데, 저희 어릴 때는 마데카솔이 없을 때, 상처에 저는 알코올을 발랐어요. 물론 빨간 약, 요오드가 있었어요. 빨간 약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빨간 약 딱 드니까, 상처에 바르면 좋다 그랬으니까 발라봐야지 하고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상처마다 바르기 시작하면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딱지도 막 바르고, 일단 한번 속도가 붙으면 멈출 수가 없어. 제가 좀 그래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요.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빨간 약을 발랐더니 30군데를 넘게 발랐더라고요. 그럼 어떻겠어요? 치마를 입을 수가 없어요. 빨간색 얼룩이가 됐어요. 그때 크게 깨달음을 얻었지. 아, 상처에 빨간 약을 바르면 치마를 입게 되게 애매하구나. 근데 빨간 약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온 다음부터 저는 이제 알코올을 써요. 다치면 알코올을 상처에 부어요. 그러면 이제 하얗게, 어리신 분들은 몰라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죠. 하얗게 막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오빠가 옆에서 균이 죽는다며 막 박수를 쳐. 균이 죽는다. 좋은 거야. 근데 되게 아파요. 엄청 따가워. 그래서 막 무릎을 이제 손을 다치면 여기 다치면 옆을 막 이렇게 문질러. 너무 아프니까 막 문지르면서 여기 아픔을 좀 가시게 하려고, 가신다기보다 주위를 분산시키는 거지. 다른 데 아프게 해서. 그러면서 그걸 계속 뿌려요, 알코올을. 그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뿌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게 알코올이 독해서 용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알코올은 굉장히 순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써있어. 특징에 비교적 자극성이 적어 독성이 낮아서 유아나 고령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알코올이 메인 성분이다. 예, 순하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코올 집안의 아이니까 이제 특성을 볼게, 성격을 봐야 돼. 성격을 봐야 결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성격. 알코올은 자극제일까요? 진정제일까요? 알코올 발라보신 분들은 아세요. 얘가 자극제일까요? 진정제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틀려도 돼요. 알코올은 자극제일까? 진정제일까? 상처에 알코올 발라보신 분들은 아세요. 응? 자극제일까요? 진정제일까요? 알코올? 뭘까? 자극제, 진정제. 두 분 나왔어. 오, 한 표씩 나왔어요.
상처에 알코올 바르면 상처가 염증은 진정되는데요. 예, 굉장히 아파요. 알코올은 자극제예요. 뭘 자극하냐면 내 감각을 다 자극해서 오감을 다 깨워대요. 그 휘발성이 굉장히 자극제 맞아요. 휘발성이 되게 좀 화한 느낌이 나죠. 알코올 딱 뚜껑 열면 냄새 맡으면 화한 느낌이 확 나요. 그래서 알코올 냄새가 훅 나죠. 알코올 냄새 이퀄 예, 화한 휘발성이 굉장히 큰 녀석이에요. 자극제예요. 그래서 눈에 알코올 손 똑 닦고 와서 얼굴 가까이에 있으면 눈이 되게 시려요. 내 감각을 굉장히 찔러대요. 자극제예요. 그래서 내 감각을 깨우는 자극제다. 그래서 내 감각이 좀 얼얼하고 덜 할 때, 약간 무뎌졌을 때 알코올이 내 감각을 깨운다. 뇌감각을 깨우고 촉감을 깨우고 미각을 깨우고 후각을 깨우고 청각을 깨우는 게 알코올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알코올 성분은 거의 모든 아로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로마는 내 감각을 깨운다고 얘기해도 무방하다. 뭐 어쨌든 자극제예요. 그럼 효과를 보시면 신경 강화, 정신 고양, 면역 기능 강화 여기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면역 기능 강화죠. 면역이 좋아지는구나. 이건 패스, 그죠? 알코올은 면역을 높여준다. 그러면 신경 강화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들? 신경 강화? 신경이 강화? 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신경이 강화된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신경 강화를 생각하면 어렵고요. 신경 쇠약, 신경 쇠약. 그 생각해 보니 그 반대가 강화겠죠. 신경이 쇠약해진다는 얘기는 외부 자극에 굉장히 내가 힘들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경 쇠약인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 왜? 조그만 자극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왜? 내가 힘드니까. 근데 신경이 강화됐다, 앵간한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신경이 강화됐다. 신경이 동화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무신경한 사람들 보고 쟤는 신경이 동화줄이라니 이런 얘기를 했던 드라마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경이 강화된다. 웬만한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다. 즉 아로마를 꾸준하게 발향하면 스트레스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이 높아진다. 그게 신경 강화고요. 정신고양,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죠. 정신고양. 무슨 뜻일까? 별 얘기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아진다. 정신고양. 아까 모노테르펜도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가벼워지는 거,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의 기본 특징이 기분을 좋게 한다가 있거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정신고양 약간 환기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알코올 냄새가 훅 하고 올라오면 약간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확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좀 좋아지고 가벼워져요. 휘발성 효과가 있어요. 예. 이게 알코올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코올도 내가 뭘또 설명 안 했구나. 리나룰, 시트로네롤은 시트로넬라라는 오일이 있어요. 한국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미국엔 있는데 약국에서 모기팔찌 사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기팔찌. 거기서 나는 그 쎄한 향이 있어요. 걔가 시트로넬라의 향이고요. 걔의 메인 성분은 시트로넬라의 알코올이 시트로네롤이에요. 그 다음에 네롤리의 알코올이 네롤. 그 다음에 제라늄의 알코올이 제라니올. 멘톨, 민트의 알코올이 멘톨이에요. 그게 지금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런데 알코올이 들어가는구나. 사실 거의 모든 아로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 이름이 다 제각각이죠. 아로마 종류가 많은 만큼 알코올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알코올은 굉장히 순하다. 그리고 감각을 깨워대고 기분이 좋아지고 신경 강화되고 면역력이 자극된다 정도로 외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페놀? 페놀은요, 독극물이에요. 이 10개 중에 제일 독한 게 페놀이고요. 아까 알코올은 순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페놀도 OL로 끝나요. 얘네 집안 성도 OL이에요. 그래서
티몰, 카바크롤, 유게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페놀의 종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요 세 개를 외우고 나서 나머지는 다 그냥 알코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가 사실 더 있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유명한 페놀은 세 개예요. 티몰의 카바크롤, 오레가노의 카바크롤, 타임의 티몰, 유게놀, 클로브의 유게놀,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페놀이에요. 근데 이 페놀의 특징은 뭐냐면, 페놀은 독극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페놀은 폐유 있죠, 폐유. 그 왜, 산업 폐기물 할 때 그 폐유, 쓰고 남은 기름들, 이거 강물에다 방류하면 물고기 다 죽는 거, 그게 폐유예요. 인간도 먹으면 죽고 왜 드럼통에 해골 표시 그리는 애들이 이런 페놀계예요. 굉장히 독해요. 근데 우리 아로마의 페놀은 천연 페놀이죠. 얘도 독해요. 얘도 순한 애 아니에요. 여러분 오레가노 향 맡아보셨어요? 오레가노가 사실은 얘가 피자에 들어가는 향신료예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처음에 피자에 넣으려고. 근데 딱 향을 맡는 순간 알았지.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보다 얘는. 저기 파스텔 타려고 제일 처음 산 제가 한 게 오레가노였어요. 그냥 아로마를 모를 때였으니까. 딱 뚜껑 딱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로마 이제 허브 안 사도 되겠구나. 향을 맡았는데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그걸 바로 뗐어요. 이 향이 정말 독하죠. 이게 페놀 중에서 제일 독한 애가 오레가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천연 페놀이지만 페놀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고 향을 딱 맡으면 나를 확 이렇게 덮치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자극제로 들어가요. 매워요. 일단 자극제들은 다 향이 매워요. 사람을 확 톡톡 자극하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페놀은 프로폴리스도 페놀계예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항생제, 거의 못 죽이는 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페놀은 강력해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19 처음 나왔을 때 얘가 균이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를 때 아로마 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이 페놀계, 이 클로브 타임 오레가노 넣고 손소독제 만들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독한 놈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은 유칼립투스, 라벤더 이런 걸로 만드는데 초기에 페놀 범벅고 클로브 넣고 타임 넣고 오레가노 넣고 만들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만큼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강력한 항생제고 알코올이 일반 알코올의 항균력의 20배. 그러니까 이미 알코올계도 여러분이 쓰는 알코올보다 훨씬 세고요. 그 다음에 페놀은 페놀계 항생제가 있어요. 되게 독한 병원 감염에 쓰는 그 페놀계 항생제의 20배. 그러니까 엔간한 균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엔간한 병원균까지 다 죽이는 게 아로마다. 그래서 그렇게 독한 만큼 효과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도 있어요. 신경 강화란 면역 기능 강화란 단어가 나오거든. 근데 그럼 알코올도 하고 얘도 해? 누가 더 셀까요? 페놀이 훨씬 세요. 똑같은 한 방울을 써도 알코올이 올려주는 면역과 이 페놀이 올려주는 면역은 비교가 안 돼요. 센 만큼 효과도 굉장히 강하다.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오는 게 페놀. 그 다음에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여러분들 항산화 음식할 때 최고로 뽑는 게 아사이베리예요. 아사이베리의 항산화 지수가 1500인데 클로버라고 써있죠. 클로브 정향. 클로브예요. 오타예요, 이거. 클로브의 항산화 지수가 100만이에요. 1000배예요. 아사이베리의 1000배. 그러니까 항산화 지수가 그 아로마들이 다 아사이베리 전후로 다 이렇게 지수가 있는데 모든 아로마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페놀에 있는 정향이고요. 오레가노, 타임 이런 애들도 항산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항생제이자 항산화제가 페놀이고 그 다음에 얘가 페놀의 특징 하나 또 뭐냐면 굉장히 뜨거워요. 향을 맡아도 뜨겁고요. 입에다가 한 방울 털어 넣으시면 입안에 불덩이를 물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뜨거워요. 선생님들.
따갑다고 느끼는데 따가운 거 드셔보시면 알아요. 얘는 뜨겁다는 걸. 그리고 드시고 나면 뱃속부터 뜨거운 게 훅 올라오는 게 느껴지세요. 제가 되게 둔한데도 오래가는 못 느껴져요. 뜨거운 게 그냥 꿈틀꿈틀 느껴지거든요. 한 방울만 먹어도. 궁금하신 분들 입에 틀어넣지 마시고요. 눈물 콧물 다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 캡슐에 넣어서 한 방울 드셔보세요. 뱃속이 아주 뜨겁고요. 다음날 몸이 굉장히 개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보면 뜨거우니까 뜨거운 것들은 먹을 때마다 발랐을 때 여러분 뜨거운 걸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는 진통 효과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뜨거운 방바닥에 지지잖아. 여러분 찜질방 가서 지지면 등짝이 시원하죠. 만성 통증에는 뜨거운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뜨겁기 때문에 만성 통증에 진통작용을 하고요. 심지어 그 진통이 세다 그랬죠. 세다 못해 마취에 가까운 진통이 있는 게 이제 페놀계라고 보시면 되죠. 얼얼해져요. 신경 강화, 이 알코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경 강화 효과가 있고요. 면역 기능 강화, 알코올보다 훨씬 세고 훨씬 빠르게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요. 그래서 낮은 농도로 단기간만 사용한다. 근데 이제 오래가는 건 그런데 클로브하고 타임은 그래도 조금씩이면 매일 쓰셔도 무방하시더라고요. 오래가는 아주 희석을 많이 하면 매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엔간하면 우리가 제일 낮은 농도 쓰는 게 보통 한 번에 한 방울을 쓰게 되잖아. 한 방울보다 작게 자를 수는 없으니까 많은데 희석해 놓고 조금씩 쓰는 건 무방하세요. 하지만 희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놀은 센 만큼 자극이 강하다. 그래서 원액을 그냥 피부에 바르시면 한두 번은 따갑고 아프고 넘어가겠지만 일주일 이상 바르면 피부가 다 뒤집어진다. 원액은 절대 피부에 바르지 않는다. 근데 이제 페놀계를 원액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막이나 티눈 뺄 때, 그럴 때 말고는 도포는 절대 원액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페놀이세요. 근데 무좀에 오래가노 쓰는데 괜찮아요. 희석해 쓰시면 괜찮아요. 원액을 쓰지 말란 얘기고. 그 다음에 알데히드. 알데히드는 얘네 집안의 성이 알이에요. 그 다 알로 끝나요. 시트랄, 시트로네랄, 네랄, 제라니, 알. 얘는 예외가 없어. 페놀하고 알코올 헷갈리지만 얘는 안 헷갈려요. 다 알로 끝나는 건 알데히드예요. 얘네 효과는 시트러스에 있는 게 시트러스에 들어있는 알데하이드가 시트랄, 시트로네랄, 시트로넬라에 들어있는 알데하이드가 시트로네랄. 겹치죠. 위 알코올하고 겹쳐요. 네랄, 네롤리에 들어있는 알데하이드가 네롤, 네랄. 제라늄에 들어있는 알데하이드가 제라니 알이에요. 그러니까 제라늄에는 알코올도 있고 알데하이드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항균 항바이러스 굉장히 좋고요. 얘는 진정작용과 해열작용 되게 좋아서 알데하이드 레몬그라스 알데하이드고요. 그 다음에 레몬 유칼립투스도 알데하이드예요. 그 다음에 시나몬도 알데하이드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소화 촉진, 그 다음에 해열, 진정 다 들어가죠. 근데 얘네들 또 한 게 특성이 뭐냐면 피부 자극이 어마무시해요. 피부에 그냥 바르시면 오히려 페놀보다 처음에 자극이 더 세요. 따가워요. 얘는 뜨거운 게 아니고 따가워요. 피부 자극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얘는 절대 단품으로 원액으로 쓰지 않는다. 알데하이드는 꼭 다른 것과 블렌딩 하시고 희석을 하세요. 그래서 레몬그라스를 그냥 원액 바르시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쟤를 오렌지나 레몬하고 섞으시면 좀 나아요. 희석을 하면 훨씬 괜찮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는 꼭 희석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얘를 보신 멜리사, 레몬그라스, 유칼립투, 시트로넬라 이게 특징이 뭐냐면 벌레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알데하이드 함량이 많다? 아, 벌레 쫓는 거에 되게 좋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린 테라실드가 있어서 따로 블렌딩 안 해도 되지만 따로 블렌딩을 하고 싶다? 테라실드 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뭐 여기 있는 레몬그라스, 레몬 유칼립투스 뭐 이딴 걸로 만드셔도 되세요. 제가 옛날에 드렸던 벌레싹 그게 그거잖아. 레몬 유칼립투스, 레몬그라스, 아버비테 이 세 가지를 넣어서 제가 벌레를 쫓는 걸 드렸었고 효과는 정말 만땅 좋았어요. 그렇게 만든 알데히드가 많은 것들은 벌레도 싫어한다. 제가 전반적으로 알데히드 오일을 싫어해요. 나는 벌레랑 비슷한가 봐, 취향이. 어쨌든 알데하이드.